알제리가 전체적인 그 아프리카 내에서 GDP 규모를 봤을 때 항상 5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제 자원이나 경제력이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천연가스 그 외에 이제 천연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프리카 안에서의 그 원유는 리비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 교류,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까지 하고 있다는 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엄청난 우리와의 교두부가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플러스, 북아프리카의 거인 알제리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님이시자 한양대에서 유럽 아프리카 연구 소장님을 맡고 계시죠. 김성수 교수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아프리카 한 나라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다행이네요. 알제리 저도 참 생경스러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마 사회주의 국가죠. 예, 그게 그 식민지 프랑스로부터 식민지를 독립한 이후에 네.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한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랑 예전에는 교류가 좀 적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나라인지 전반적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알제리가 전체적인 그 아프리카 내에서 GDP 규모를 봤을 때 항상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예. 현재는 한 4위 정도 되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에티오피아나 이집트,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알제리, 뭐 모로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이제 그 우위를 차지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자원이나 경제력이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알제리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데 그 위쪽으로는 바로 위쪽은 지중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사하라 사막이 있는 굉장히 광대한 대륙의 끝자락에 위치한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그러니까 그 인간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르메르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지배 민족이 됐지만 그 다음에 한 7세기 경에 이슬람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베르메르인들이 대부분이 이제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통치를 받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면서 또 식민지화 안에서의 어떤 프랑스 문화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뭐 로마 문화, 그다음에 이슬람 문화가 이렇게 혼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그 성격을 가진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그러면 이제 흑인 중심의 인종을 분류하기 쉬운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흑인보다는 한 80%가 아랍인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 문화 때문에 이제 아랍어가 공용어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최대 종파죠. 보슬럼 중에서 수니파 무슬림들이 이제 그 대다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좀 재미있는 게 이제 그 또 우리가 이슬람 그러면 되게 이제 좀 이렇게 규율도 강하고 또 이렇게 나태한 생활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맥주도 나오고요. 포도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 중에서 꼬베드 프레지낭 같은 경우는 그 세계 포도주 컨테스트에서 금상을 수상할 정도로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식민지 시기 때 그쪽의 그 기후 환경이 포도 이 과수원하는데 굉장히 적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도 과수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근데 독립 이후에 프랑스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포도밭을 다 갈아엎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 같이 많은 양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포도주의 원액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굉장히 맛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지중해성 기후에 가까운 지역도 있는 것 같아서 야, 관광 대국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관광 자원이 맞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얘기하는 7곳이 그 알제리에 그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문화나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관광 자원 개발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관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제리를 주목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자원이 많은 국가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원유와 그다음에 천연가스 그 외에 이제 천연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프리카 안에서의 그 원유는
리비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천연가스는 이제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 이제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들이 굉장히 공급이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알제리 쪽에서 입장에서 볼 적에는 굉장히 지금 오일 머니를 벌어들일 수 있는 적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관광 자원도 많고 식생도 좋아서 포도를 비롯해서 뭔가 재배하기도 좋은 환경이고 원유와 천연가스도 있고 그렇다면 뭔가 좀 시장 지향적인 경제 구조와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을 가져서 뭐랄까요 서방 국가와 친해질 것 같은데 의외로 독립한 뒤에는 좀 사회주의 노선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가 이제 그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프랑스로부터 식민지가 한 130년 동안 있었고요. 예. 그 식민지 기간 동안에 한 150만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근데 그 희생 과정 속에서 독립 전쟁, 굉장히 엄청난 투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그 고통과 그런 그 아픔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그 반 서방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민족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반서방주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 러시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러시아보다는 소련이었죠. 소련이죠. 예, 친 러시아, 그러니까 친 소련 노선을 이제 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회주의 노선에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회주의 노선도 갔지만 이제 그 독립 이후에 사회주의 노선을 겪고 사회주의 노선 안에서 조금 있던 갈등들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어떤 합의 속에서 자유화를 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슬람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총선 같은 데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니까 군부가 그거를 제압을 하게 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내전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한 8년 정도 내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식민지 잔재 속에서 나타난 사회주의 현상, 내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자원은 많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게 경제 성장이 더뎌지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쩐지 산유국이고 천연가스도 있고 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었는데 그게 그런 맥락의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8,000불 이상은 되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아프리카 평균이 1,000불 안짝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예. 보면은 그 기준으로 볼 땐 상당히 훨씬 높긴 높은데 하네요.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이나 이런 규모로 봤을 때는 낮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알제리를 점점 이해해야 될 이유가 그런 맥락에서 더더욱 주목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알제리도 국토가 이렇게 크고 그런 대표적인 아프리카 국가들 보면 우리가 알제리 국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 여러 부족들 뭐 또 생각 다른 인종들 많던데 알제리 내부에 뭐 어떤 인구 구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알제리는 그렇게 이렇게 다양한 그런 어떤 그런 부족들로 이렇게 구성된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베르베르인도 있고요, 아랍인도 있고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인종들이 흑인에 비해서 흑인은 한 20% 정도, 15% 내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다양한 부족에 의해서 갈등이 생기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 듣고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북유럽을 공략할 때 알제리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는 게 참 좋아 보이는데 우리는 제조 역량이 있고 알제리는 자원 많고 그리고 사회 구조도 생각보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안정감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알제리랑 우리 할 거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천연 자원이나 석유나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에 의존해서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예. 이 자원이라는 자체는 수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 유가에 따라 변동폭이 크니까요. 예. 그러면 경제에 직접적으로 이게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뭐 2015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국제 유가 때문에 이게 성장이 더디게 됐던 경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제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산업을 다각화시키자. 그래서 그 다각화시키는 데서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강점으로 나타난 ICT나 제조업이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상호 교류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우리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석유나 이런 자원들을 한 나라에 또 의존하는 것보다 이게 또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훨씬 이득이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접점이 분명히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렇네요. 그러면 이렇게 할 게 많은 알제리, 우리와는 언제부터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인연이 시작된 거는 우리가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수교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가 된 거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의 전략적 동반자가 됐죠. 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알제리가 독립 이후에 그 반서방주의 노선 때문에 사회주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별로 가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하고 가까웠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기간이나 알제리 독립운동 기간이나 지지 표현은 상당히 많이 했었죠. 예. 그런데 뭐 알제리는 뭐 사회주의 노선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가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하는 분위기가 많았고, 네. 실질적으로 1972년도에 우리가 이제 수교하자, 우리랑 교류하자 했는데 알제리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쭉 되다가 한 1985년에 이제 그 소련이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알제리 입장에서도 야,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뭔가 시장 경제와 개방 경제를 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따라가겠다는 노선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시기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우리가 북방 외교라는 게 네.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요. 뭐 아프리카라든지 그다음에 중남미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수교가 없었던 나라하고도 이제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강점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서로 필요한 부분이 맞춰지다가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올림픽의 성과가 뭐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의 국력을 알리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한국의 위상을 느꼈고, 이 정도의 경제력과 이 정도의 사이즈, 우리와 같이 식민지도 겪었던 나라고 우리보다도 못 살았던 것 같은데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잘 됐을까 하면서 한국을 배우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교류가 시작이 됐고, 예. 우리의 접점에 대해서 이제 수교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2003년도에 알제리의 부테프리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제 공식 방문을 하고요. 예. 거의 답방 차원에서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그때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만들어졌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뭐 2000년대 뭐 경제 기술 협력이라든지 뭐 문화 협력 예.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가장 중요 2010년부터 농촌진흥청하고 국립수산과학원들이 이제 MOU를 통해서 기술 전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농촌 쪽에 했던 게 시감자입니다. 예. 시감자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알제리의 어떤 식량 자급 이런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4천만 톤의 알제리가 그 감자를 생산하고 수출도 하는데 예. 그 중에 상당 포션을 우리나라가 그 전해준 기술과 배양된 그 종자로 감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어떤 식량 자급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 확대하고 품종 개량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팜도 우리가 기술을 지금 현재도 전수하고 있고요. 우리가 국립수석과학원에서는 네. 거기다 흰다리 새우를 또 해줬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사막에 어떻게 쉽게 해서 사막에 물이 없는데 예. 뭐 물고기들이 어떻게 사냐 하지만 사막을 파게 되면 이제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 짠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짠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많은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물 부족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 신다리 새우를 폐쇄 순환식 양식 시스템이라는 것을 들여가지고, 예. 왜냐하면 이게 양식을 할 때 새우가 물이 오염되면 빨리 죽는답니다. 근데 그런 획기적인 시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 전수를 해줘갖고 예. 이제는 그 신다리 새우를 엄청나게 양식을 해서요. 네. 유럽으로 수출을 할 정도까지 오히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 교류,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까지 하고 있다는 게 예. 굉장히 발전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엄청난 우리와의 교류의 어떤 교두부가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제리랑 이렇게 정부 사이드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저도 몰랐는데요. 아마 우리 정부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이유들 중에는 물론 인도적인 차원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활동하는데 교두보를 좀 만들고 싶어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기업들 알제리에 가서 무슨 프로젝트들을 하는 게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아프리카가 뭐 천연 자원이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런 대기업이 알제리에 이제 진출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게가 정유 플랜트 사업 등을 이제 수행하고 있고요. 예. 뭐 이렇게 보시겠지만 그 규모 자체가 대개 하나 조 단위 정도의 프로젝트입니다. 큰 그래서 규모네요. 뭐 기술, 건설, 제조, 뭐 에너지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중국의 기술력보다는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제 뭐 경험상 느끼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렇게 교류 협력 많이 하다 보면 요즘 우리 인기 있는 K-팝, K-컬처, 알제리 사람들이 이런 건 좀 아나요? 한류가 진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알제리에도요? 알제리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알제리는 유럽하고 가깝다 보니까 알제리뿐만 아니라 뭐 모로코, 뭐 튀니지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유럽하고 굉장히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한류가 그냥 확산이 돼 있고요. 네. 어느 정도 확산이 돼 있으면 이제 제가 같이 보면 이렇게 막 거기 알제리에서 막 BTS 뭐 가면 쓰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의 한국어 학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영화를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영상을 이제 틀어주게 되면 이게 영상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모여서도 토론회도 합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를 하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한국에서 뭔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사회적 담론을 만드는지 굉장히 심층적인 토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알제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문화 소개하기 위해서 한국 음식 같은 걸 같이 만드는 체험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니까 선착순을 하는데 한 15명 정도의 수준에서 선착순 하는데 100명 이상씩 지원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야. 한류 페스티벌 이런 게 있지 네. 않습니까? 알제리 지역 예산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네.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알제리 자체적으로 제일 좋은 산업, 잘 나가는 산업은 뭐가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뭐 석유, 뭐 가스 이런 산업에 가장 이제 잘 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알제리가 사회주의 노선을 걷다 보니까 그 사회주의적 전제가 남아 있다 보니까 공공 분야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수출하거나 개발을 해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경제 공공 그런 기반 쪽에 이제 그 확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가 지금 발달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다른 부분을 키워야 된다는 게 알제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방향 속에서 알제리 정부가 집중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의 분야 뭐 좀 있을까요? 나온 게? 제가 보기에 그 한 2015년에 이제 알제리 정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니까요. 예. 자동차, 가전, 제약, 농식품 분야를 이제 선정해 갖고요. 그래서 내수를 육성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를 이제 육성을 하다 보니까 수입 같은 걸 규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완성품 규제들 하고 있고요. 네. 또 중고차도 규제를 하고 있어서 예. 그것에 대한 제약이 있지 않냐 하지만 거기서 현지에서 조립을 한다든지 현지 법인은 물론 현지 법인을 만드는 건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49% 이상은 또 지분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것을 또 우회할 수 있고 그것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알제리에도 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오다 보니까 이제 전자 제품이라든지 이런 내수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우리가 전자 제품들이 강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LG 이런 데가 굉장히 선풍적으로 평판도 좋고 인기를 얻고 있는데 네. 가장 큰 게 AS를 잘해준다는 겁니다. 아, 우리 기업이요? 예, 그래서 오. 우리나라가 이거 뭐냐 중국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이 이제 좀 이제 중저가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 기업도 들어가고 있지만 AS에서 좀 이제 약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지역에 밤에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AS를 책임을 지니까 이 거기 계신 분들도 역시 한국 제품을 사면 내가 평생 이거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알제리와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고 친하게 지내야 될 원인도 이유도 많은 것 같은데 앞서 알제리 자원 많다고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역시 어디 가면 자원 좀 얻어오는 게 더 중요한 그렇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알제리의 이제 뭐 국가 사업이죠. 석유죠. 예. 그래서 석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과 우리나라의 강점들이 거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삼성에서는 뭐 4.3조 규모의 하시 메사우도 정유 프로젝트에 1조 9천억 지분의 대형 정유 플랜트를 수주를 했고요. 예. 그 외로 또 뭐 인산, 헬륨, 우라늄, 석고, 철광석, 금 등의 부존 자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권을 갖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그걸 개발하고 있고 가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석유 산업, 석유 화학 산업에서 기초 원료가 되는 나프타가 알제리에 되게 많고요. 이게 나프타가 우리나라 한국 입장에서 UAE에 이은 두 번째 나프타 공급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원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공급망의 다각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우리 기업들이 많이 이런 자원 활용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면이 있었네요. 네. 근데 알제리 그러면 주변 국가들하고 또 영토 분쟁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거 자원 개발하거나 그럴 때 문제되진 않나요? 그 영토 분쟁은 있는데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이 알제리하고 모로코 쪽이기 때문에 뭐 자원 개발에는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그 모로코나 알제리 입장에서는 그 영토 분쟁 지역이 자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인광석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그 이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그 혼란스럽게 다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서사하라라고 있습니다. 알죠. 예, 서사하라가 이제 1975년도에 스페인이 지배를 하다가 거기서부터 독립을 하게 됐죠. 하자마자 이제 그 서사하라가 독립하게 되니까 모로코 입장에서는 서사하라가 굉장히 필요한 게 지중해에서 또 대서양으로 갈 수 있는 또 팔로가 되고 또 그 서사하라 쪽에 바로 앞쪽에 가면 수산 자원이 있고요. 네. 거기 또 역시 인광석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녹색 행진이라는 걸 통해 갖고 모로코 사람들이 이주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사하라에 있었던 사하흐족이라는 사람들이 폴리사리오라고 그 뭐 영화 제목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 그 무장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폴리사리오가 무장 투쟁을 하면서 우리 독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와중에 알제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족 자결, 반서방주의, 그다음에 민족주의 이렇게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런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던 그런 경험 때문에 그래서 이 폴리사리오의 독립 운동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로코 입장에서는 알제리가 너무 싫은 거죠. 근데 또 그 이유로 보게 되면 알제리하고 모로코 관계에 또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알제리가 독립 운동을 할 때 모로코가 또 암암리에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래갖고 모로코하고 알제리 이제 그 국경 지역에 TDKT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알제리 사람들이 이제 독립 운동하는데 어떤 기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알제리가 이제 1962년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독립을 하면서 영토가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로코가 우리가 우리 영유권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알제리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있었던 곳이니까 우리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분쟁이 있어서 사막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아랍 연맹이나 그다음에 이제 국제기구로부터 이제 국제기구의 이제 중재로서 이제 끝나긴 끝났지만 거기서부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도에 그 서사하라 지역의 그 모로코가 서사하라 지역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이제 그 대가로서 모로코와 이스라엘의 관계 개선이 조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제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이죠. 우리는 서사하라의 독립을 원하고 있는데 미국이 또 거기를 인정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또 동시에 얼마 전에 또 프랑스 대통령이 서사하라의 그 모로코의 주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죠. 그렇게 되니까 알제리가 2021년 모로코하고 단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단교를 하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원 부분에서 왜냐하면 마그레브와 유럽 라고 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제리에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모로코를 통과해서 스페인까지 가는데 그거를 이제 끊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자원적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우리 세계지도 가끔 쳐다보면 외국에서 산 세계지도나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지도 보면 이쪽 지역의 영토를 그려놓은 게 좀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데는 이 서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 여기를 별도의 국가처럼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그렇죠. 이거는 뭐 그럼 국가인가 뭔가 제가 애매모호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그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좀 되네요. 그렇죠. 그 서사하라 지역의 3분의 2가 이제 시료 지배를 모로코가 하고 있고요. 3분의 1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알제리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가지고 이제 그 매년 다이어리 만들지 않습니까? 지도를 잘못 그려가지고 전량 회수해서 다시 찍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진짜 외교적으로 분쟁되죠. 그렇죠.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많이 이번 방송 통해서 진출하시는 분들은 다이어리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토 분쟁에 대해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입장은 확연히 이제 정리가 좀 된 거라고 봐도 돼요? 아직 그렇진 않죠. 유엔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예. 유엔에 가입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AU 아프리카 유니온에서는 이제 그 아프리카 그 안에 있는 그 나라들 간의 첨예한 이익들이 또 대립을 하기 때문에 예. 또 가입을 또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나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인정을 하는 듯 하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또 인정하는 부분을 또 철회하는 네.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사하라 지방 거기는 이제 IOC도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올림픽도 못 나가고요. 그렇군요. 피파도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월드컵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존재는 하지만 이게 참 애매하게 있는 그러한 좀 아픈 또 역사를 가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알제리 이쪽 지역의 많은 자원들 이거는 좀 관심 있는 나라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자원 풍부한 나라와 뭔가 경제 협력하려는 나라들 우리나라도 말고도 많을 텐데 어떤 나라들이 관심을 주로 보이나요? 제가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나라 러시아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과거부터 이제 사회주의 노선을 했다 보니까 그 알제리의 방위 체제, 그다음에 무기가 대부분 러시아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상당히 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연 교육이 한 20억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6월에 알제리 그 테븐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요. 또 전략적 파트너 강화를 골조로 하는 선언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또 러시아도 가스가 많이 나고 예. 알제리도 가스가 많이 나니까 나름대로 서로 협약을 통해서 세계 가스 가격을 정하는 데서의 캐스팅 보팅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은 또 1대1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항구, 뭐 광산이라든지 뭐 도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여기도 이제 7월 달이죠. 작년 7월 달에 알제리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서 협력을 이제 확대하는데 이 확대한 부분이 항공 우주, 원자력, 신재생에너지까지 확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근데 그 당시에 또 이제 대만하고 신장 위구르 문제를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합니다. 알제리 그 테븐 대통령께서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알제리하고 정치적, 경제적인 협력이 굉장히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알제리 입장에서 브릭스를 또 가입하고 싶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또 굉장히 필요한 입장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로 또 알제리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에너지들은 이제 EU,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태리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또 유럽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오일 머니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입 수출 시장 이런 것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제리 자원 말고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이유 더 있을까요? 알제리가 뭐 이렇게 자원 말고도 이제 그 뭐 플랜트 건설이 되게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은데요. 예. 뭐 화력 발전소에 우리나라 이제 현대건설이 뭐 8,500억 규모의 플랜트 건설을 하고 있고요. 가장 또 이제 알제리가 이제 뭐랄까 산업화도 하지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도시에 필요한 인프라들이 뭐 교통 문제, 주택 문제, 상수도, 하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기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필요한 그 부분들이 우리가 또 공급되고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가전, 그다음에 뭐 제약, 뭐 육성,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한국이 비교 우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 규모의 의료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료 시장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분에 우리 의료 기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진출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지만 알제리에는 뭐 흑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중산층이거든요. 이 중산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알제리에는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그 중산층의 사이즈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보다는 더 탄탄합니다. 그래서 가전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ICT에 연결된 그런 IT에 관련 그런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제리 다른 아프리카 국가보다 소득도 높고 자원도 많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급 여력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도 자국 제품들 수출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럼 정작 중요한 건 알제리 사람들이 한국산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우리나라 문화, 뭐 한류라는 것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AS가 잘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좀 잠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중산층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좀 이렇게 고급스럽고 뭔가 좀 기능성인 거를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하고 이제 LG가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기업인 이제 시노바라든지 모바라든가 생산 협력을 해갖고요. 고가 브랜드의 가전 제품을 만들어낼 정도로 우리의 브랜드의 이미지와 기술적인 그런 우수성이 복합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도 아프리카 출장지를 가보면 뭔가 할 건 많은데 특정 지역에 딱 밀집돼서 모여 있으면 저기 가서 팔면 되겠다 할 텐데 어떤 나라들은 막 흩어져 있어서 아, 여기서 장사를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알제리는 도시화율 좀 높은 편인가요? 알제리의 도시화율이 한 70%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분산돼 있지는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 시장에 어떤 타켓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70%가 되다 보니까 뭐 알제라든지 콘스탄티라든지 오랑이라든지 내가 뭐 350만, 130만, 그다음에 45만 정도의 인구들이 계속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알제리에서 전략적으로 또 그 수도를 또 전략적으로 또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제 같은 경우는 수도이면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부분에서 있고요. 올랑 같은 항구 도시거든요. 여기는 상업 지역으로 키우고 있고요. 콘스탄틴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 유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문화의 어떤 중심지로 키우고 있는데 또 위치도 보게 돼도 뭐 북쪽에 있고요. 하나는 또 서쪽에 있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또 알제리가 가진 장점이네요. 만약에요, 제가 지금 알제리 호기심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교수님 덕분에. 만약에 휴가 때 교수님 모시고 알제리 관광 간다, 구경 간다 하면 아까 지중해성 연안 기후에 거기 관광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하라 사막 같은 데 가서 사막 스키 같은 거 탈 수 있을까요? 사막 스키도 있어요.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낙타 트레킹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하라 사막 자체에 가시게 되면 그 나제르라는 지역에 가시게 되면요. 1만 년 전 선사 시대 암각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거기에 그 옛날부터 또 사셨던 베르베르인들의 그런 거주지, 그다음에 오아시스 도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관광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색적인 풍경들 알제리 가면 참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베르베르인들이 예전에 중개무역이나 상인들로 유명했던 민족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번성했던 도시들의 흔적들, 그 문화유적들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르다이아 모자브 계곡에 위치한 그 오아시스 도시인데요.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여기 가시면 이제 베르베르의 전통 생활 방식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 한번 해주셨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집트 문화 유적지를 보려면 이집트를 가지 말고 영국을 가라. 다 영국에 뺏겼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알제리의 고대 문화 유적지는 알제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다 유럽에 뺏겼나요? 그러니까 뭐 공예품이나 이런 예술 작품들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 많았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명이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이제 그렇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근데 알제리는 건축물들은 그대로 건축물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건축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공예품이나 예술 작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이 여러 나라를 겪으면서 파괴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만 도 있었고 로마도 있었고 프랑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양식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거기서 만들어졌던 어떤 물건, 뭐 골동품, 문화재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뭐 가져갈 정도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서구 국가들의 식민지를 오랫동안 지배를 당했으면 그 국가들이 여기다 뭔가 지어놓은 것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티파사라든지 세르살이라든지 제메랄 같은 쪽에서는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가지고요. 뭐 극장, 목욕탕, 성벽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랑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예. 산타크루즈 요새가 있는데요. 이거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 때 또 만들어졌던 요새고요.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바다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니까 왜냐하면 그 위치가 굉장히 좋죠. 요새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제리에 가시 이제 알제 구시가 가면 카스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이슬람 전통 양식의 집들이 주택들이 모여 있는데 이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가지고 그 카스바도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이제 개발이 돼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모여 살던 주택지 카스바가 있고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프랑스 식민지 때 만들었던 프랑스 건축 양식이 있고 네. 이게 아마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색적이고 이국적일 것 같아서 관광 자원으로서도 가치가 좋아 보이는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동남아시아나 주변은 가볼 때 웬만한 데 다 가보셔서 다른 해외 먼 데도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아예 여기 관광 자원 직접 개발하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아프리카의 건설이나 인프라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가요. 예.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있어서 좀 소프트하게 가자 해가지고 이제 문화적 교류를 많이 하고 관광 자원 개발에 그러니까 리조트 개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조트를 개발하게 되면 그 지역이 전체가 다 이제 그 지역의 부동산까지 개발이 되니까 그래서 또 그 부동산 쪽에 또 이제 중국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리조트 개발이라든지 그 알제리 같은 경우가 좀 2030년까지 네. 1,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게 국가의 큰 계획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런 관광 자원, 문화, 축제, 예술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가 차원뿐 아니라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교류가 된다면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나올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뭐 리조트들 사업들 네, 많이 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방송 듣고요. 알제리 진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생기면 조심해야 될 리스크들 뭐가 있을까요? 알제리에 대해서 이제 국영기업 주도의 경제 체제가 되다 보니까요. 예. 투자 제도가 좀 이제 좀 안정적이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외환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환 유출하는데 좀 이제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라든지 자산 보호 그다음에 사법 체계 효율성, 정보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이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지인들하고의 접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제리 같은 거는 이제 그 문화상 거기는 이제 생활 양식상 이런 그런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가서 무슨 뭐 시장 조사하고 거기서 무슨 뭐 계약도 하고 만들겠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긴 안목 속에서 예. 가는 게 좋고 그래서 또 긴 안목 속에서 또 그거를 성공한 기업들이 삼성이나 L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전수 받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뚫을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도적으로 또 혹시 관심 있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서 100% 지분 소유 못하는 부분은 네.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라마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제 일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그 이슬람 문화가 예.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모든 공문들이 프랑스어로 돼 있기 때문에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가 어느 정도 또 능통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알제리 화폐를 쓰고 있어요. 디나르라는 화폐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외환 시장에서 환율 변동폭이 크니까 이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니까 환율 해지 같은 거를 가입하시거나 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는 나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뭐라 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극복하지? 하고 궁금한 거는요. 이 알제리나 이런 북아프리카 지역은 오래전부터 유럽하고 교류 협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럽 기업들하고는 네트워크가 공고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일주일 출장 가서 계약 딸 생각하지 말고 좀 긴 안목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그럼 유럽의 여러 네트워크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알제리는 이제 압축 성장을 하고 싶어하죠. 예. 산업화라든지. 근데 예.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경험을 알고 싶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ICT, IT 산업이 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 세계 그 기술 전자 기술 대회에서 43개 부분에서 13개가 우리가 이제 최우수상을 땄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IT가 강국이고 이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 이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알제리에서 공무원이나 알제리 부처 스타트업 벤처 부까지 만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도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들이 와서 이런 기술들을 배우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 기술, 그런 어떤 전자,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핀텍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게 바로 한국이다. 이게 굉장히 인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경쟁력인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압축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네. 이런 IT 너희들이 왜냐면 이게 또 기후 위기이기 때문에 네네. IT 이런 쪽이 또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알제리 학생들과 교류 협력하고 있는 것도 나중에 네트워크로 든든하게 활용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종종 나와서 우리 아프리카 모르는 국가들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기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김성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